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이자 기록입니다. 저는 백악관에 있었고 그 안에서 미국이 어떻게 스스로를 속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저는 마이아 젠킨스, 당시 백악관 무역정책실 소속의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해 3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테이블의 맞은편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협상단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수혁. 그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전략국 수석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게임판을 내려다보는 체스 플레이어처럼 차분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안을 읽어내려갈 때조차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딱딱한 단어들이 오가는 외교 언어 속에서 저는 미국이라는 이름을 무기로 그를 눌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협상에서 명백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최종안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에 대해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기술 이전을 제한하고 특정 차세대 기술은 미국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신규 투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동맹, 미국의 주도권 확보, 대한민국도 무릎 꿇은 미국의 기술 패권. 저는 언론 브리핑에서 직접 연설을 했고 방송 출연 요청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마무리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 징후는 주가였습니다. 협상 이후 당연히 한국 반도체 업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측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상승했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한국 반도체 기업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눈에 띄기 시작했죠. 어라. 저는 처음엔 단순한 시장 왜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영향은 조금 뒤에 나타나겠지. 하지만 그 다음 보도가 나왔을 땐 심장이 멎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수 테크 기업들이 비밀리에 삼성과 SK하이닉스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미국 내 기술 자립화를 위한 조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즉시 상무부와 백악관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문건에도 이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교부 내부 보고서는 협상 결과에 대해 미국의 압승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저는 문서 하나하나를 밤새워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초안을 썼던 보고서, 전략 메모, 합의문 교정본, 이메일 수신 기록까지. 그리고 마침내 저는 발견했습니다. 최종 협정문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던 문장이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차세대 기술 이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가 추가되어 있었죠. 단,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기존 생산 설비와 그에 부속된 연구소는 본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을 해석하면 한국의 기존 기술력은 보호되고 그들이 보유한 모든 노하우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그 문장은 미국 의회 보고서 원본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협정 최종 검토본에서 단 2시간 만에 추가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한 순간 제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미국을 대표해서 협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협정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몰래 바뀐 채 통과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실수다. 시스템 오류일 거야. 하지만 몇몇 문서엔 수정 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수정자는 한국 측 실무진으로 등록된 인물이었습니다. 이수혁. 그의 이름은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모든 책임자의 서명란엔 그의 도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처음부터 설계된 연기였다는 것을.
이수혁은 협상 내내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였고 우리가 강하게 나올수록 더 많은 것을 양보하는 듯 보였죠. 그러나 그는 양보하는 척하며 우리 스스로 우쭐하게 만든 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수식과 문장으로 뒤덮였습니다. 미국은 협상에서 이긴 줄 알았지만 실제론 핵심 기술의 흐름도 공급망도 미래 전략도 모두 한국의 손에 들어간 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언제부터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단순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한 거대한 외교 심리전에 패배한 담당자가 된 것이었죠. 그날 밤 제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문서가 널브러져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당한 건가? 이후로 저는 백악관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누군가 제 이메일을 열람한 기록, 내 보고서를 검토한 적 없는 고위 관료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정황들, 그리고 저를 향한 함구 요청. 젠킨스 비서관, 협상은 성공입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 필요 없어요. 불필요한 의심은 조직의 단결을 해칩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지금 진실을 외면하고 있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걸요. 진짜 싸움은 테이블 위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협상이라고 믿은 건 사실 연극의 무대였고 그 대본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썼던 것이었습니다. 협정문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마치 진흙탕처럼 흐리고 무거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왜 나는 눈치채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이기도록 보이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건 엘리엇 손터스 미 상무부의 정책 분석관의 연락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이야, 너 혹시 기술 이전 조항의 예외 조건에 대해 백악관 보고서에서 확인했어? 물론이지. 내가 직접 작성했어. 왜? 그런데 그 예외 조항. 하위 조문으로 추가된 게 있어. 백악관 자료엔 없어. 그런데 실무자 전용 문서엔 있어. 이상하지 않아? 엘리엇은 수십 년간 무역협정을 분석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땐 반드시 그 밑에 뭔가 있습니다. 저는 엘리엇과 함께 백악관 문서 보관 시스템에서 비공식 초안, 미국 마이너스 한국 간 통역회의록, 원문 비교본을 열람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실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할수록 의혹은 커졌습니다. 특히 한 문장. 환경 규제 기반 기술 이전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미국 내 생산 설비에만 해당된다고 표기되어 있었고 저는 이를 기반으로 한국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죠. 하지만 실제 한국 측에서 받은 최종 협정문엔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 표현이 있었어요. 본 조항은 공급망 전략 파트너국의 기존 등록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적용 기준을 둔다. 이 문장은 일반인이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협상의 실질적 핵심을 지켜낸 조항이었습니다. 즉, 미국은 차세대 기술 이전을 막는다고 믿었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현재 기술력과 인프라를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을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공식 협상 메모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비공식 접촉을 통해 문장을 밀어넣은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수혁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협상 당시 그는 항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도 적었고 웃음도 거의 없었죠. 그런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그의 팀원이 조용히 어떤 메모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메모 안에 담긴 뜻이 최종 타협안이 아니라 협상 전체의 방향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는 것을요. 그는 우리에게 양보하는 한국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그 모습에 취했고
우리는 자신 있게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수혁은 알고 있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승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제가 의심을 품고 내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자 백악관 내에서도 눈치채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젠킨스, 왜 자꾸 예전 자료를 뒤져? 그거 다 끝난 일 아니야?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접속 권한 제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붙었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입막음 시도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엘리엇이 말했습니다. 우린 혼자선 안 돼. 내부에서 누군가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 내가 아는 누군가를 소개할게. 제네바에 있어. 그 이름은 김아림. 유엔 무역중재기구에 파견된 대한민국 외교관이었고 이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한미 실무그룹의 한국 측 통로였습니다. 김아림과의 첫 만남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묘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제네바 한 카페에서 조용히 만났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아림 씨, 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이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미국이 이용당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그녀는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잠시 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용당했다기보단 당신이 몰랐던 싸움의 방식을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싸움의 방식? 네. 우리는 협상장에서 이기려는 미국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기고 있다고 믿는 미국을 상대했죠. 그 말은 제 폐를 깊이 찌르는 단검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꺼내 몇 가지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들엔 한국 측의 협상 전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어요. 1단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면서 협상의 주제를 기술에서 제도로 전환시킬 것. 2단계 양보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미국 내부의 정치적 만족감을 충족시킬 것. 3단계 핵심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예외 조항을 하위 문서 형태로 포함시킬 것. 4단계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 이익을 확보할 구조를 만든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리전이었고 미국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는 순간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실수도 협상의 기술적 실책도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협상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전사였습니다.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결심한 순간 제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나는 미국 백악관의 비서관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도망자다. 이 모든 변화는 진실을 알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김아림과의 만남 이후 제 시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노트북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문서들, 외교 내부 회의의 메모, 협상 전략의 핵심 프레임.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만이자 설계된 승부였다는 걸요. 한국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이 졌다고 보이도록 만들었고 미국은 그 겉모습에 도취된 채 스스로를 패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에서 제게 긴급 호출이 왔습니다. 기밀 보안 문서를 확인한 기록이 감지되었고 정보 접근권이 일시 정지되었으며 보안 감찰을 위한 면담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한 통. from WHOFFICCLERANCE gov. 서브젝트 정보 보안 관련 사전 확인 요청. 젠킨스 수석비서관님, 최근 귀하의 시스템 접속 기록에 따라 일부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안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 국가안보처 고위급 회의실로 출석 바랍니다. 읽자마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뭘 알았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도망자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USB와 노트북에는 김아림에게서 받은 일부 자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과 맺은 협정에서 실질적 핵심이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덮으려 했는지, 백악관 내부에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까지 밝혀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엘리엇에게 연락했습니다. 엘리엇, 나 지금 감찰받게 생겼어. 그 문서들 때문에. 젠킨스, 넌 지금 위험해. 그 사람들 이미 움직이고 있어. 도와줘. 백악관에 사인 없는 문서들, 회의 음성 파일, 당신이 말했던 아카이브 자료까지 내게 넘겨줘. 이 진실을 밝혀야 해. 엘리엇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걸 세상에 알릴 거야? 그래. 나도 처음엔 그냥 행정 오류일 거라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우리가 스스로 진실을 외면하는 시스템 그 자체야. 그날 밤 우리는 제3의 장소에서 접선했습니다. 엘리엇은 오래된 맥북 한 대와 수첩 하나를 내게 건넸습니다. 여기에 다 있어. 내가 6개월 동안 따로 백업해둔 파일이야. 하지만 마이야, 조심해. 너 지금부터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항에서 체포될 뻔했고 제 계좌는 임시 동결되었으며 집 앞엔 검은 SUV가 몇 시간씩 머물다 가는 날들이 반복되었죠. 이제 저는 더 이상 미국의 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몸담았던 나라의 거짓을 폭로하려는 내부 고발자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국가가 제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자부심, 그건 진짜였어. 하지만 그건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였어. 저는 한국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들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설계의 정점에 있던 이수혁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내게 마지막 한 수를 둔 인물이자 이 게임의 최종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서울의 한 외교 포럼에서 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했고 담담한 태도 속엔 미세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이수혁 실장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숨기셨습니까? 그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비서관, 당신은 매우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협상이란 건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게임이란 걸 아셨다면 우린 아마 동맹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을 속였다고 자랑하십니까? 아니요. 미국을 속인 게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속이도록 놔뒀을 뿐입니다. 그 말은 너무도 섬찟했습니다. 미국이 자만했고 한국은 그 자만을 전략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강대국의 방식은 힘으로 협박하거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었지만 한국은 겸손이라는 가면으로 외교 전장을 장악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전장에서 완패한 병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세상에 알리려 합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할 때입니다. 저는 더 이상 백악관의 수석 비서관도 국제협상가도 아닙니다. 저는 오직 진실을 위해 싸우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서울에서 이수혁과의 대화를 끝낸 후 제 마음은 매우 이상한 평온함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절망도 두려움도 아닌 그 모든 감정이 가라앉고 남은 단 하나의 감정, 책임감이었습니다. 나는 미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이 싸움을 끝까지 봐야 했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된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 후
저는 다시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UN 언론 등록부를 통해 저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로 정식 보도자료를 제출했고 그동안 모아온 문서, 녹취, 영상자료, 협상 초안 및 수정본들을 세계 20개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했습니다. 그와 함께 저는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브뤼셀의 언론 포럼에 영상으로 등장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직접 읽는 성명이 송출되었습니다. 저는 마이아 젠킨스, 미국 백악관 전 수석 비서관입니다. 제가 주도했던 한미 반도체 협정은 미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철저하게 설계한 외교 심리전이었으며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본질적인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한국은 이 협상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적용 대상 국가 지정. 둘째, 차세대 기술의 이전 제한에서 예외 조항 확보. 셋째, 글로벌 친환경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지위 격상. 이 모든 결과는 미국이 얻은 단기적 만족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략적 이익입니다. 이 폭로는 단지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외교와 협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경고입니다. 강대국이라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미소가 가장 치명적인 승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고 CNN, BBC, NHK, 르몽드, 알자지라, 블룸버그, 연합뉴스, JTBC, 가디언 등 수많은 언론이 이 폭로를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백악관 비서관의 폭로, 우리가 졌다 CNN. 한국 외교에 설계된 승리, 무역은 심리전이었다 르몽드. 대한민국, 언제부터 이렇게 무서운 국가가 되었는가? 블룸버그. 그리고 그 중심에는 비서관의 노트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긴 그 기록은 더 이상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 21세기 외교 심리전의 상징이자 교훈이자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미국 정부는 저를 공식적으로 내부정보 유출 및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UN 인권위원회는 공익제보자 보호 조항에 따라 저를 국제법 상해 보호 대상으로 지정했고 수많은 시민단체와 전현직 외교 전문가들이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것도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 김아림이 제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짧은 한 줄. 진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닌 무언가를 지켰다는 안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자가 아닙니다. 저는 자유인이자 진실의 증언자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제가 본 것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그 이후로도 여전히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이제 과거처럼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 수 있는 외교의 플레이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언젠가 당신이 어떤 협상이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온다면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긴 걸까? 아니면 이겼다고 믿게 된 걸까? 저는 마이아 젠킨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문서입니다. 비서관의 노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당신도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다면 저희 채널에 사연을 제보해 주세요.